자, 우리 2학년의 두 번째 영상 프랑스 혁명이 되겠습니다. 쌤이 필요에 따라서 쌤이 그냥 아이패드를 활용해가지고 화면 녹화만 진행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쌤이 직접 얼굴 보여주면서 영상도 찍고 좀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쌤이랑 일단 이번 수업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어떤 식으로 쌤이 필기를 정리해 볼 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노란 색깔로 화면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는 중요한 문장들, 그 다음에 이 주황 색깔로 네모 처리되어 있는 친구들은 중요한 용어, 사건들,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동그라미는 중요한 인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물이지만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장에 한해서 혁명 전개 과정과 연관된 부분들은 쌤이 밑에 파란 색깔로 밑줄 표시를 해놨으니까 주의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따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말하기 전에 이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 2%만 차지했던 제1신분과 2신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국토의 40%를 소유했어요. 2%가 모든 국토의 40%를 소유했고 심지어 세금도 내지 않았어. 엄청나게 꿀을 빨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구, 약 98%를 차지하고 있었던 평민들은 아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다는 거. 자, 그래서 당시에 평민들 중에서도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업도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고 하면서 부유해진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나는 충분히 부유해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1, 2신분이 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어떤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냐면 계몽사상이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무지했다. 너무 우리가 멍청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깨우침을 얻어서 우리도 이러한 높은 지위를 얻어보자라고 했던 사상이 계몽사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때마침 1770년대 후반부터 미국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식민지인들이 영국에 대항해가지고 전쟁을 한대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미국처럼, 미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 그렇게 세운 나라가. 우리도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짓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발단이 일어난 사건은 루이 16세의 산부해 소집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왕실, 왕들 가족들이 돈을 엄청나게 써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는 되지 않지만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람들이 빵을 달라고 시위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빵이 아니라 뭐 케이크나 과자 같은 거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물론 욕을 하기 위해 만든 일화로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사치스럽고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 나라에 돈이 부족해졌어. 그래서 특히나 미국 독립운동, 독립전쟁에 프랑스도 참전합니다. 왜? 우리 저번에 미국 독립전쟁에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를 도와줬다 배웠죠. 그 다른 나라에 포함되는 게 프랑스였던 거야. 얘네들은 자기들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영국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영국을 완전히 이렇게 어디 보면 한번 조지고 싶었던 거죠. 그런 방향성으로 해서 참전을 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이상으로 참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 루이 16세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세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산부회라고 하는 프랑스의 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소집하게 되었다는 거. 그 산부회라고 하는 것의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왼쪽에 보시면 성직자 1신분, 귀족 2신분, 평미 3신분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기구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부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 이 세금 문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산부회에서 뭔가 결론을 하나 탁 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이 투표 방식을 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3신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주장하냐면 머릿수 표결을 주장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머릿수 표결을 주장합니다. 그럼 머릿수 표결 무슨 말이냐? 당시 산부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원들 중에서 3신분의 숫자가 제일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머리 숫자대로 표결을 하면 어디가 제일 유리해요? 3신분이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1신분과 2신분은 뭐를 주장하냐? 신분별 투표를 주장합니다. 즉 1신분 한 표, 2신분 한 표, 3신분 한 표, 1대 1대 1이잖아. 이 세 표로 결정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사실 1, 2신분은 같은 편이잖아. 그럼 2대 1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회의가 끝나질 않았던 거죠. 그런 대립에서 당시 탐신분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프랑스 혁명의 이 엄청난 과정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혁명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헌법도 만들고 또 왕도 죽이고 공화정도 만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움직임이 드러납니다. 그럼 한번 밑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명의 시작해가지고 금방 쌤이 말했던 갈등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머릿수 표결이냐 신분별 표결이냐 라면서 싸우다가 결국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뛰쳐나와서 뭐를 만드냐? 별도의 의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야, 너가 알아서 해라 3부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살림 꾸려 나갈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해봐 라는 식으로 하면서 뛰쳐나온 거죠, 삼신분들이. 그러면서 새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게 이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선언입니다. 당시 3부회를 뛰쳐나왔던 평민들이 모였던 장소, 이 삼신분들이 모였던 장소가 테니스 코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테니스 코트 선언에 대해서 당시에 이 왕들과 귀족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너는 너무 잘한다 했을까? 아니겠지. 당연히 탄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평민 대표가 결성한 의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해요. 쟤네들 내 말을 안 들으려고 이제 이러네? 다 그냥 군대 보내서 진압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파리 시민들은 전제 정치의 상징, 이 루이 16세와 같은 프랑스 왕들이 마음대로 정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습격을 해서 당시에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귀족들을 공격하고 습격하고 하면서 토지를 빼앗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 그래서 보시면 감옥에 습격해서 감옥 지휘관을 체포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결국에 어느 정도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 당시 삼신분들이 만든 의회는 농민들을 좀 더 안정시키고자 했던 거야. 왜냐면 이 당시 농민들은 너무 업돼 있었거든. 막 귀족들을 다 죽이고 이러는데 의회도 사실 여기까지 원하진 않았던 거야. 그래서 좀 더 캄다운 해라 라고 하면서 봉건제를 폐지합니다. 선생님, 봉건제 아직도 남아있나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장원제 같은 그런 봉건제 형태가 계속 유지됐던 건 아니지만 봉건적인 질서, 즉 그 땅의 주인이 있고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고 막 이런 기존적인 질서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이 봉건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 큰 선언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발표하면서 또 새로운 헌법까지. 여기서 나온 새로운 헌법의 내용이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자, 쌤이 입헌군주제라는 키워드 중요하다고 했지. 입헌군주제라고 하면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왕이 뭐보다 아래에 있어요? 법보다 아래에 있다. 즉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법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입헌군주제. 즉 입헌군주제라는 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루이 16세가 아직까지는 목숨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것이 뭔가 좀 더 한번 오른쪽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 시민들이 야, 우리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우리도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글들인데 2조랑 3조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자유권,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 압제는 막 이렇게 제압하는 것들. 압제에 맞선 저항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즉 이런 모든 주인 되는 권리, 나라의 주인 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왕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선언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혁명의 불길이 엄청나게 거세지니까 쫀 나라들이 있어. 어디냐? 유럽의 다른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야, 이거 프랑스가 심상치가 않아. 이거 우리나라로 건너오면 큰일 났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프랑스의 물결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도록 프랑스를 위협을 해놓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들과 같이 좀 더 동유럽 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프랑스를 위협해요. 그러니까 새 의회는 어떤 걸 결정하게 되느냐? 야, 너네 그 혁명에 반하는 나라들은 우리랑 다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혁명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보시면 공화정이 성립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금방 야심차게 혁명 전쟁을 시작했죠. 하지만 당연히 1대 다의 싸움이야. 프랑스 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당연히 불리했고, 실제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게 불리한 전세가 이어지니까 파리 민중들은 또 위기감을 느꼈던 거야. 그러면서 의용군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용군은 파리 민중들이 조직한 군대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이 어디에 습격하냐? 왕궁도 습격합니다. 마침 그 전에 왕이 프랑스를 탈출해서 적국인 오스트리아로 이쪽으로 막 도망가려고 시도하다가 째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왕한테 완전한 신임을 잃게 된 거지. 이 사람들 뭐로 주장하냐? 야, 왕 필요 없다. 왕정 폐지해. 입헌 군주 정도 아니야. 이제는 왕이 없는 무슨 체제? 공화정을 선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 이제 필요해요? 필요 없죠? 16세는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공화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공화정을 이끌었던 주된 인물들은 급진파들. 얘네들은 주로 이제 이 혁명의 물결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봉건제, 노예제 다시 한 번 더 폐지를 선언하고요.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탄압하고 단두대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억울한 사람들도 당시 이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막 사형대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공포정치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이런 공포정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만이 커졌어. 야, 이거 왕이 우리한테 마음대로 해서 일으킨 건데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놈들이 있는 거야. 왕은 우리 이렇게 다 죽이진 않았어. 근데 얘네들은 다 죽여.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급진파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들도 비슷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 같이 이제 올 단두대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공포정치는 중단됐지만 여러 명의 총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어서 하는 총재정부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막 혼란스럽던 찰나에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 나타나는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아까 분리했던 프랑스 혁명 전쟁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가던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안 되겠다. 이 프랑스의 혼란 내가 수습해서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냐? 제1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통령은 우리 대통령 할 때 그 통령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지도자의 한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나폴레옹이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뵀는데 사실 프랑스 혁명이 언제 끝나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다른 의견이 많아. 어떤 사람은 이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폴레옹은 무슨 애초에 그 공화정 주장했던 걔네들 급진파들 했을 때부터가 이미 혁명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나폴레옹이 이 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퍼뜨렸기 때문에 여태도 프랑스 혁명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순간까지도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견해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프랑스 혁명 언제 끝나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나폴레옹은 제1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제가 잘하는데 황제 될까요 말까요? 투표를 올린 거야.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 오케이 하겠죠. 그러니까 황제까지 됐다. 그러면서 나라의 내실도 좀 다지려고 노력을 해요. 나폴레옹 법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통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국내 개혁에도 힘쓰면서 유럽의 각국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특히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정벌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제일 거슬려 했던 게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당시 해군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굶어 죽이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려. 즉 영국은 왼쪽 위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오른쪽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영국은 여기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쇄령을 내리면 얘네가 이쪽이랑 함부로 교류를 못하고 결국에 얘네들은 무역적으로 좀 힘들어지다가 우리한테 항복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그 중에 러시아가 이거를 어깁니다. 어기고 영국과 교류를 해요. 그래서 야 러시아 너네 뭐야? 너네 벌 받아라 라고 하면서 러시아 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갈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어. 야, 내가 유럽을 거의 정복했는데 러시아쯤이야 뭐 그냥 시군죽 먹기지 라면서 갑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제 러시아의 이 추운 겨울을 못 겪어본 사람이었던 거지. 막상 원정을 떠났지만 겨울이 올 때까지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되면서 추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는 나폴레옹도 예전 같지 않았던 거야. 나중엔 유럽 각국들이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게 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해서 유배를 가게 되었다. 물론 유배 갔다가 또 한 번 탈출을 합니다. 탈출했다가 완전히 이제 유배를 한 번 더 가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이제 빠이빠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유럽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냐? 나폴레옹이 물론 그런 정복과 침략 활동을 한 면도 있고 반대로 그 과정 속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유럽에 전파된 면도 있어요. 뭐 자유라던가 평등의 이념 같은 것들 전파가 되었고 각국에서는 서로 다른 이제 민족들이 같은 나라에 막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다가 우리 민족만의 독립, 우리 민족만의 통일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식의 민족주의가 또 성장을 해가지고 이후에 새로운 국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큰 이념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까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연출된 사진이고 나폴레옹은 선봉인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폴레옹 법전이 왜 중요한지, 당시에 유럽 각국에 퍼져서 근대법 성립에 영향을 끼쳤던 내용,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한 것, 미터법, 우리가 지금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길이 단위 쓰고 키로, 뭐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이런 단위 쓰잖아요. 여러한 도량형 단위를 프랑스 혁명 시기에 프랑스에서 통일이 되어서 이게 다른 정복한 나라들에게도 전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으로서 이용된 측면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단순히 프랑스에서 끝나지만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에까지 영향을 끼치냐? 당시 중남미, 우리 흔히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이곳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냐? IT라는 곳이에요. 사실 쌤이 좀 어렸을 때 IT에서 한번 크게 진짜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 뉴스에 엄청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쯤에 있었던 일이라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IT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IT는 본래 프랑스의 식민지입니다. 이 나라는 근데 18세기 말 1700년대 말쯤에 설탕 생산량의 세계 4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경제적인 비중이 크던 식민지였어. 그래서 이 IT의 사탕수수 농장, 설탕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탕 공장에서는 수십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본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이 식민지까지도 퍼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런 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 노예들이 농장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농장에 불을 지르고 본인들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독립을 해 나가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당시 이 IT를 장악했던 흑인 노예들은 노예제 폐지시켜버리고 우리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어떻게 보면 멘토이자 지도자로서 IT인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독립투쟁에 나섭니다. 물론 이분은 비극적이게도 나폴레옹이 파견한 군대에 체포돼가지고 체포돼서 죽습니다. 죽지만 IT인들은 이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투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결국에 독립을 1804년에 이루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IT라는 곳이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 그 뒤에 뭐 브라질이라던가 다른 남미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하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도 물론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았는데 프랑스 혁명은 또 이런 중남미의 이런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줬다는 내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IT의 위치는 지도상으로 여기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라 부르죠. 플로리다 밑에 쿠바 있고 쿠바 오른쪽에 IT랑 뭐 자메이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IT인과 프랑스군의 싸움 나와 있고요.
밑에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은 프랑스 혁명이랑 영국의 노예제 폐지 관련 내용입니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 급진적이다 싶으니까 그게 이제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아니다, 우리는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노예 무역을 금지하자는 거다 라는 식으로 좀 온건한 방향으로 바꿔서 끝내 1833년에는 노예제 폐지에도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당시 프랑스 혁명 때만 하더라도 여성은 엄청나게 그 사회에서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인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존중해주지 않던 때입니다. 여태 자유와 평등을 막 부르짖으면서도 사실 본인 바로 옆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지, 이들이. 그래서 당시에 막상 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을 때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제 사회적 역할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도시에서 여러 여성 모임들을 조직하기도 했고, 실제로 혁명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성 국민 방위대라고 해서 여성들의 군인도 조직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랑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올랭푸드 구주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사람은 야, 여 내용 봐라. 여성에 대한 얘기는 티끌만큼도 없다. 우리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입장에서 이 선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을 약간 패러디하듯이 옮겨놨어요.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조 내용 보시면 아까 쌤이랑 봤던 건데, 아까 거기는 뭐 여성, 남성 이런 말 없었죠. 근데 여기는 여성과 남성의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정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굉장히 당시에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 그러면서 근데 이런 여성들이 노력했지만 결국에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여성들한테 선거권 안 줍니다. 결국에 남성 중심이라는 이 질서에서 당시에는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점차 야, 이렇게 되니까 여성들이 우리 일에 끼려고 하네? 개입하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점차 배제시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결국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주게 된 것은 거의 1차 세계대전 1910년대, 20년대쯤 가서야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역사의 한 측면이죠. 같은 인간인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차별이 계속되었던 안타까운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어려웠을 텐데 내용 계속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끝.